언니의 선택.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에 살고 있는 29살 박민지입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된 4살의 소영 언니가 있습니다. 2022년 여름 언니가 첫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부터 우리 가족의 평화로운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언니는 출산 후 산후조리원도 가지 않고 바로 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시 저는 대학을 갓 졸업하고 부모님 댁에서 살며 회계사무소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언니가 신생아 지우를 데려온 첫날부터 상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엄마, 지후가 계속 울어요. 제가 회사 나가야 하는데 어떡하죠? 언니의 목소리에는 당연하다는 듯한 뉘앙스가 묻어났습니다. 엄마는 환갑이 넘은 나이에 다시 젖병을 들고 기저귀를 갈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도 퇴근하면 지우를 안고 달래느라 등이 휘청거렸습니다. 저는 출근 전 아침 6시부터 일어나 지우 우유를 끓이고 퇴근 후에는 언니가 야근한다며 맡겨놓고 간 조카를 돌봐야 했습니다. 제 인턴십도 중요한 시기였는데 조카 때문에 야근은커녕 정시 퇴근도 어려워졌습니다. 언니는 출산휴가가 끝나자마자 바로 복직했습니다. IT 회사 팀장이었던 언니는 업무가 많다며 거의 매일 늦게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주말에도 회사 워크샵이다, 팀 회식이다 하며 지우를 맡기고 사라졌습니다. 민지야, 지후 좀 봐줘. 언니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연락 한 통이면 저는 개인 약속을 모두 취소해야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남자친구와의 데이트도 뒷전이었습니다. 제 20대 후반의 소중한 시간들이 조카 돌봄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돌이 채 안 됐을 때 언니가 또 임신했다는 거였습니다. 부모님께 미리 상의도 없이 말입니다. 축하해요, 언니. 근데 지우도 아직 어린데 괜찮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언니의 대답은 황당했습니다. 연년생으로 키우면 나중에 편하잖아. 엄마 아빠도 어차피 1명 보는 거나 2명 보는 거나 비슷하다고 하시던데? 부모님이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의문이었지만 이미 임신한 상황에서 뭐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한숨만 푹푹 쉬셨고 아빠는 머리를 감싸주셨습니다. 2023년 봄, 둘째 서준이까지 태어나면서 우리 집은 완전히 어린이집이 되었습니다. 언니는 둘째 출산휴가도 최소한으로 내고 일찍 복직했습니다. 이유는 승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팀장에서 부장으로 올라갈 중요한 시기거든. 경력 단절되면 안 돼. 언니의 커리어는 소중하지만 부모님의 건강과 제 인생은 소중하지 않다는 건가요? 60대 중반의 엄마. 아빠가 신생아와 돌쟁이를 동시에 돌보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 제안을 받았을 때도 언니는 태연했습니다. 민지야, 조금만 더 도와줘. 서준이 어린이집 갈 때까지만. 하지만 그 조금이 언제까지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언니의 무책임함이 우리 가족을 얼마나 더 힘들게 할지도 말입니다. 끝없는 요구. 서준이까지 태어나면서 우리 집의 하루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신생아 서준이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울어댔고 두 돌이 지난 지우는 걸음마를 시작하며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엄마는 만성 피로에 시달리며 병원을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무릎도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요즘 남성 육아휴직도 많이 쓰던데 형부는 왜 안 써요? 제가 넌지시 물어봤을 때 언니의 반응은 차갑했습니다. 우리 남편 지금 승진 심사 중이야. 육아휴직 쓰면 인사평가에 불이익 있을 수도 있어. 그리고 남자가 애 보는 게 말이 돼? 엄마가 훨씬 잘하시잖아. 이런 식으로 모든 육아 책임을 부모님께 떠넘기면서도 간섭은 심했습니다. 지우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난리가 났습니다. 엄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아이들 외출할 때 목도리 꼭 둘러주라고. 이렇게 아프면 누가 책임져요? 65세 엄마를 마치 육아 도우미 취급하는 언니의 모습에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언니의 교육관이었습니다. 유기농 이유식만 먹여야 한다며 비싼 재료들을 사다 놓고는 직접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시판 이유식은 절대 안 된다면서 엄마를 하루 종일 부엌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이건 당근이 너무 크게 썰린 것 같은데요?
지후가 목에 걸릴 수 있어요. 좀 더 잘게 썰어주세요. 서준이 우유도 70도로 맞춰서 타야 한다니까요. 너무 뜨거우면 입천장되어요. 끝없는 지적질과 간섭에 엄마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평생 세 자녀를 키우신 베테랑 어머니를 초보 유감암 취급하는 언니가 미워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니의 요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에는 당연하다는 듯 친정에서 저녁을 해결했습니다. 형부까지 따라와서 내 식구가 매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엄마 손맛이 그리웠어요. 회사 근처 식당들은 너무 짜고 기름져서 몸에 안 좋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언니의 얼굴에는 미안함이나 고마움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는 매일 6식구 분량의 식사를 준비하시느라 장 보기부터 설거지까지 하루 종일 부엌에서 나오질 못했습니다. 저녁 설거지를 도우려는 제게 언니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민지야, 너는 그냥 쉬어. 우리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결국 설거지는 엄마 몫이었습니다. 언니와 형부는 식사 후 바로 아이들 데리고 집으로 가버렸으니까요. 이런 상황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아빠의 건강도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당뇨 수치가 올라가고 허리 디스크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언니는 주말이면 아이들을 맡기고 부부끼리 데이트를 다녔습니다. 엄마 아빠도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좋아하실 거예요. 우리가 없을 때 더 자유롭게 놀아주실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이기심을 포장하는 언니를 보며 저는 분노와 절망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폭발 직전 2024년 가을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지우가 4살, 서준이가 2살이 되면서 아이들의 활동량이 늘어났지만 언니의 요구는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어린이집 대신 프리미엄 놀이학교를 보내겠다며 하루 5시간만 맡기는 곳을 골랐습니다. 요즘 어린이집에서 사고도 많이 나고 선생님들 질도 떨어진다던데 우리 아이들은 좀 더 세심하게 봐줄 수 있는 곳에 보내고 싶어요. 결국 부모님은 오전 9시에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오후 2시에 데리러 가야 했습니다. 그 짧은 5시간 동안 엄마는 집안일에 장 보기까지 해내야 했습니다. 숨 돌릴 틈이 전혀 없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아이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지우와 서준이는 언니를 빼닮아 까탈스럽고 고집이 셌습니다. 밥도 까다롭게 가려 먹고 장난감 정리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반말을 하며 함부로 대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싫어. 다른 거 주세요. 할아버지, 빨리 가요. 늦겠어요. 이런 식으로 버릇없이 굴어도 언니는 오히려 아이들 편만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자기 의사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무 억압하면 안 돼요. 그러던 어느 날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엄마가 잠시 빨래를 널러 간 사이 지우와 서준이가 쌀독을 열고 그 안에 장난감을 집어넣은 겁니다. 20kg 넘는 쌀이 완전히 오염되어 버려야 했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조카들을 혼냈습니다. 지우야, 서준아, 이건 할머니, 할아버지가 먹는 거요. 왜 이런 장난을 쳤어? 이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 아이들이 울자 언니가 퇴근길에 급히 달려왔습니다. 민지야, 왜 우리 아이들을 혼내? 아직 어린애들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언니, 이게 단순한 실수야? 맨날 이런 식이라고. 지우, 서준이 정말 버릇이 없어. 뭐? 버릇이 없다고? 너 지금 내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언니는 눈을 부라리며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폭발했습니다. 언니가 제대로 키우지를 못하니까 그렇지.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알기나 해. 힘들면 안 봐주면 되잖아. 누가 강제로 시켰어? 그럼 언니가 직접 키워. 왜 맨날 친정에만 떠넘겨? 언니와 제가 고성으로 다투는 사이 엄마는 한쪽 구석에서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평생 자식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셨을 텐데 저희 때문에 상처받으시는 모습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날 이후 언니는 며칠 동안 아이들을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도 못 되어 다시 나타났습니다. 회사 프로젝트가 바쁘다며 또다시 아이들을 맡기고 갔습니다. 마치 그날의 다툼은 없었던 일처럼 말이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언니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부모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걸.
이대로 가다가는 엄마 아빠가 정말 쓰러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마지막 기회. 2024년 12월 드디어 언니가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회사 조직 개편으로 부서가 없어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와 부모님은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이제야 언니가 직접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겠구나 생각했거든요. 엄마는 그동안의 고생이 끝난다고 생각하시며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제 소영이가 집에서 애들 키우니까 우리도 좀 숨 쉴 수 있겠네. 아빠도 오랜만에 낚시채비를 꺼내시며 친구들과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부모님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완전히 예상 밖이었습니다. 엄마, 저 공인중개사 자격증 좀 따려고 하는데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좋다고 하니까 미리 준비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처음에는 뭔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언니 퇴사하면 집에서 지우 서준이 돌볼 거 아니야? 그러게요. 그런데 제가 공부도 해야 하고 학원도 다녀야 하니까 좀 더 봐주셔야 할 것 같아요. 언니의 얼굴에는 미안함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농담이지? 엄마 아빠가 몇 년째 애들 봐주시는데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야? 민지야, 너는 뭘 몰라. 요즘 같은 시대에 여자도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되는 거야. 만약 남편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해? 그럼 다른 일을 알아보든지 아니면 먼저 애들 키우고 나중에 하든지 해야지. 아니야, 지금이 적기야. 나이가 더 들면 기억력도 떨어지고 공부하기 어려워져. 언니는 자신의 계획을 강행했습니다. 학원 등록을 마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공부하러 나갔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또다시 지우와 서준이를 돌봐야 했습니다. 처음 시험에서 떨어지자 언니는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이번에는 꼭 합격해야 해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두 번째 시험도 떨어졌습니다. 언니는 학원을 바꿔가며 계속 도전했습니다. 그 사이 부모님의 육아는 3년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언니와 마지막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언니 이제 정말 그만해. 엄마 아빠 건강 생각해서라도. 민지야, 나도 미안해. 근데 이게 우리 가족을 위한 거야. 내가 돈 벌어야 아이들 교육비도 마련할 수 있고. 그건 핑계야. 언니가 편한 게 우선이잖아. 너는 애도 없으면서 뭘 알아? 나중에 네가 애 낳으면 알게 될 거야. 언니의 이런 반응을 보며 저는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만 하는 언니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빠가 저에게 심각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요즘 너무 이상해.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 엄마를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 우울해 보이셨습니다. 예전에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늘 피곤해하시며 한숨만 쉬셨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단의 순간. 2025년 2월, 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가기로 한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고생만 하셨으니 이제는 쉬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번 주말에 제주도 가실래요? 제가 항공료랑 숙박비 다 해결할게요. 부모님은 처음에 주저하셨습니다. 애들은 어떡하니? 소영이한테 미리 말해봤어? 걱정하지 마세요. 언니한테 제가 직접 얘기할게요.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뭐? 갑자기 무슨 여행? 그럼 우리 애들은? 언니가 직접 봐야지. 퇴사한 지 벌써 2개월 됐잖아. 나 지금 시험 준비 중이라고 했잖아.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데. 언니 몇 번째 마지막 기회야? 그리고 엄마 아빠도 쉴 권리 있어. 너 정말 이기적이다. 가족이 서로 도와야 되는 거 아니야? 도움이 아니라 일방적인 희생 강요지. 언니는 몇 년 동안 뭘 했어? 언니와의 대화는 또다시 고성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언니, 이번 주말에는 절대 애들 맡기지 마. 엄마 아빠랑 여행 가기로 했어. 민지야, 너 진짜 가족 파탄 내려고 작정했구나? 가족 파탄은 언니가 시켰어. 부모님 희생시키면서 자기 편한 것만 추구하는 게 가족이야? 그럼 너는 뭘 했는데? 나처럼 애도 안 낳으면서.
언니의 이 말에 저는 완전히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습니다. 내가 뭘 했냐고? 몇 년 동안 조카들 돌보느라 내 인생 포기한 거 언니가 모르나? 정규직 전환도 포기하고 남자친구와의 관계도 소홀히 하면서 언니 애들 뒷바라지 했잖아. 그건 내가 선택한 거잖아. 누가 시켰어? 선택? 언니가 강요한 거지. 맨날 일이 바쁘다, 야근해야 한다 하면서 애들 떠넘기고는. 저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언니의 이기적인 행동들, 부모님을 힘들게 하는 모습들, 그리고 자신의 편의만 생각하는 태도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언니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너는 애도 키워보지 않아서 몰라. 엄마가 손주 보는 건 당연한 거야.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잖아. 당연한 게 어딨어? 엄마도 자기 인생이 있으시고 쉴 권리가 있어. 그럼 너는 나중에 애 낳으면 누가 봐줄 건데? 내가 키울 거야. 남편이랑 둘이서. 언니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말이 쉽지. 나중에 후회해도 모른다. 그날 밤 언니는 형부와 함께 부모님 집으로 왔습니다. 아마 부모님을 설득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도 이미 지쳐 계셨던 모양입니다. 엄마가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영아,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들어. 애들 보는 것도 한계가 있다. 엄마, 그동안 제가 많이 도움됐잖아요. 용돈도 꼬박깨박 드렸고. 그 돈 가지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냐. 우리가 돈 때문에 손주 보는 줄 알아? 아빠도 한마디 거들으셨습니다. 소영아, 이제는 내가 알아서 해야지. 우리도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결국 언니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큰 소리를 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 이 대화는 우리 가족 관계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 이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언니는 처음에는 베이비시터를 고용했다가 비용 부담 때문에 결국 직접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포기했지만 대신 집에서 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나름대로 적응한 모습입니다. 지우와 서준이도 엄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애착 관계가 잘 형성돼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기서 누구의 선택, 누가의 희생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언니와 동생, 그리고 부모와 딸 간의 어디까지의 배려와 희생이 적절할까요? 나라면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라이프 스토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